2015년도에 이 성분에 대한 연구로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그런 성분이에요. 그만큼 작용은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아르테미신인 외에도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를 하고 또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이런 부분. 봄나물 쑥의 항암 효과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나와라면 원장군 차학입니다. 요즘에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예, 우리 환자분들도 이제 산으로 또 꽃도 많이 피었잖아요.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됐고 여러 가지 산으로 들로 뭐 물가로 좋은 때가 됐는데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리 이제 봄에 제철 음식들 중에서 항암 작용이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쑥을 많이 물어봐요. 쑥. 요즘에 쑥 국도 끓여 먹고 또 떡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개똥쑥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봄에 먹는 봄 나물들 중에서 항암 성분이 많은 이런 나물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봄이라는 계절은 어떤가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도 봄도 우리 환자들한테도 저는 봄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우리 환자들이 체온이 낮거든요. 저체온이거든요. 저체온이라는 것은 면역이 떨어져요. 체온이 올라야 돼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체온이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첫째,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암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고 또 겨울철에는 사람이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래서 잘 안 움직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외부에도 추워서 못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또 면역이 또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암을 관리하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따뜻한 곳을 찾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들은 이렇더라고요. 봄이나 여름에는 한국에 있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나라로 가서 살고 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됐잖아요. 봄이 되니까 이제 움츠리고 했던 몸들을 좀 기지개를 펴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체온도 좀 끌어올리고 또 체온을 끌어올리는데 여러 가지 봄에 이제부터는 많은 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음식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암에 대한 치료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암 치료는 겨울철보다는 봄이나 가을 기온이 가장 적당할 때에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 이때 치료율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 녹이는 봄나물 쑥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가장 제 대표적인 게 이제 쑥이죠. 그리고 우리가 봄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쑥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냉이라든지 달래 또 쓴바구 두릅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항암 효과를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쑥이죠.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도 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또 쑥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쑥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성분은 아르테미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사실 이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이 연구를 해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성분에 대한 연구로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그런 성분이에요. 그만큼 작용은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아르테미신인 외에도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를 하고 또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이런 부분.
또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쑥 속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환자분들은 쑥을,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마 개똥쑥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개똥쑥이 쑥 중에서도 조금 아르테미신이 상당히 함량이 좀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아르테미신의 항암 작용을 살펴보면은 되게 우리 철하고 이렇게 작용을 해서 암세포 손상, 암세포를 괴사시켜 버리는 그런 효과. 오히려 활성산소를 막 늘려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암세포를 스스로 자살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분에 대한 작용도 있고, 또 암세포가 커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쑥이거든요. 봄 음식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제 1 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쑥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아르테미신인데, 그 외에도 뭐 플라보인이나 폴리페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오히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이제 손상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암세포는 스스로 자살하는 기능이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암세포 증식, 암세포가 증식이라는 게 암세포가 빨리빨리 크는 걸 말하거든요. 그걸 차단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아르테미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폴리페놀이 상당히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쑥은 이제 우리 환자분들 잘 알죠? 뭐 우리 쑥은 국으로, 요즘은 같은 쑥국 많이 좋잖아요. 쑥국 끓여 먹고, 또 떡으로 해서도 먹고. 근데 이제 전을 지거나 이런 경우는 열을 가하니까 좀 간을 피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뭐 차로도 마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 개똥쑥 보니까 차로도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한방에서 보면 좌우 태워 가지고 그 연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개똥쑥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똥쑥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쑥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쑥은 마찬가지로 뭐든지 많이 먹는 것은, 과량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쑥 참 많이 먹어요. 국을 끓여도 접시 하나에다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전도 있고 또 떡도 있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너무 과량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식이섬유들이 많다 보면은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장 트러블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이게 약간 쓴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위를 자극해서 위장 증세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박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호박도 보면 호박 보면 컬러가 있잖아요. 약간 노란색 컬러가 있죠. 사실은 모든 채식은 컬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박도 이 컬러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 컬러가 뭐냐면 베타카로틴 이 색이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리고 호박 속에 가장 이제 중요한 성분이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게 강력하니 암세포에서 암세포 성장 주기를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루틴이라든지 지어잔틴이라든지 비타민 A 계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NA 손상도 막아주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호박 속에 미네랄들이 좀 많이 들어요. 셀레늄이 호박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 셀레늄. 그리고 호박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장 기능 개선을 시켜주고, 우리 장 내 미생물, 유익균들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호박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먹으면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호박은 호박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호박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항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이 있나요? 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한 2003년도 1월 달에 발행한 캔서 레터지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호박 속에 쿠크르비타신이 얼마만큼 항암 작용이 있느냐, 항염증 작용이 있느냐를 보는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암을 가지고 했어요. 대장암, 유방암, 그다음에 폐암을 종류별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쿠크르비타신 B의 암 세포를
얼마만큼 성장을 억제하는가를 봤더만 대장암은 한 81.5% 정도 억제력을 보이고 유방암은 한 87%, 폐암은 96%의 반응을 보이더라고 이게 발표된 자료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 호박은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확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호박은 그냥 생으로는 잘 안 먹잖아요. 익혀서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리할 때 90도, 100도씨에서 한 10분 정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이 베타카로텐이라든지 쿠크로비타신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는 말고 한 10분 정도 조리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호박 속에 이제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아보카도, 견과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항암 효과가 올라가고, 그리고 절대 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호박씨는 우리 까서 사실 잘 먹잖아요. 그래서 씨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폴리페놀이라든지 또 여기에 사실은 쿠크로비타신이 껍질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잘 먹도록 하고, 그리고 씨도 버리지 말고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보면 우리 호박은 사실 우리가 호박 먹을 때 호박죽 항상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호박죽 맛있고 좋잖아요. 또 수프 같은 걸 만들어서 먹게 되면 환자분들 아침에 호박죽이나 그다음 호박 수프 같은 걸 내 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호 식품으로 우리 견과류 먹듯이 호박씨도 좀 먹으면은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렇게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호박을 먹을 때 약간 쓴맛이 나는 호박은 아예 이제 호박이 덜 익었거나 아니면 좀 상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호박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쓴 이런 호박을 먹었을 때 보면 구토나 설사 같은 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 속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고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호박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칼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장이 안 좋거나 그 칼륨이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호박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장 기능을 한 번씩 살펴보고,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데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경계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지진 않았지만 칼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은 우리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단호박이 좀 문제예요.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당 지수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단호박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거 피하는 게 좋겠고, 하루에 한 80에서 한 100g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우리 호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 식물들하고 궁합이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나 마찬가지로 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게 되면 다양한 이 파이토 케미칼들이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통해서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걸 같이 했을 경우에는 P53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강황하고 같이 했을 때는 항염증 작용을 아주 높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양파 이렇게 같이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해독 기능을 높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식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는 채식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양배추가 가진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양배추는 우리 십자가 식물이죠. 십자가 식물은 우리 암 환자한테는
좋은 파이토케미칼들을 공급을 해주죠. 그 양배추는 그 중에서도 십자가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채소가 되겠고, 우리 양배추 속에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양배추를 많이 권하잖아요. 근데 양배추 속에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비타민 U는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을 이런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암 작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설포라판이 그 양배추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또 인돌스리 카비놀이라고, 이게 전부 다 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인돌스리 카비놀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악화시키는 에스트로겐, 이걸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보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 안에서 장내 좋은 유익균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이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그 양배추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 추려봤는데 2025년도에 나온 거고요. BMC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이제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 여기서 양배추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 메타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발표된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때 보니까 전부 여기에 참여한 대상이 한 97,595명, 상당히 많죠.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양배추를 양을 정해가지고 적게 먹는 거, 중간,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적게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의 대장암 위험도가 낮아지더라. 그래 보니까 약간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암을 예방하는 힘이나 암을 발생률을 낮추는 이런 힘이 더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 보면은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없더라. 적당히 먹는 게 좋더라. 그 그램 수가 하루에 40에서 60g 정도가 가장 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게 발표된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적게 먹으면은 효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한 50g 정도? 이 정도 먹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양배추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양배추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서 했던 방법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으로도 먹잖아요. 생으로도 양배추 씻어가지고 쌈 싸 먹듯이 하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고, 이게 너무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 그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분이 설포라판이 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하지 않고 한 70도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고,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즙을 내 가지고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즙을 낼 때는 생즙을 하거나 아니면 익혀 가지고 즙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생즙을 먹는 경우에는 선호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속이 거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비타민 U가 그대로 손상받지 않는 그 비타민 U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글루타민이나 설포라판, 여기 이제 전구체,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설포라판 전구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으로 먹었을 때는 손상을 받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즙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한 100에서 한 200cc 정도 먹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 담그듯이 해서, 우리 서양 사람들은 양배추를 가지고 우리 동양의 김치 비슷한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우어 이제 크라우트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김치하고 비슷해요. 양배추를 가지고 아마 김치를 담갔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양배추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양배추는 뭐 그렇게 크게 주의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양배추 먹었을 때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서 와파린 항응고제죠. 이걸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에 비타민 K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응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건데 응고를 시키는 작용을 양배추가 할 수 있으니까 와파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흡수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효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한 4시간 정도 띄우고 이렇게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식도염이나 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안에 가스가 채일 수 있고 속이 더부룩 하거나 복통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쪄서 먹게 되면은 톡 쏘는 맛도 없고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항암하고 할 때, 우리가 사실 항암할 때 양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익혀가지고 즙을 내주거나 양배추를 이용한 요리들을 많이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설사를 많이 하거나 복통이 있거나 가스가 있는 분들은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죠. 이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또 이 식이섬유가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양배추를 쓰는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뭔가요? 예, 양배추도 십자국화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도 십자국화 식물들은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고 함량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국화 식물들, 뭐 브로콜리라든지 마늘, 양파 이런 분들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양배추는 해독 작용이 강하거든요. 강황 같은 경우 컬큐민 같은 경우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해독도 되고 염증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황을 같이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하고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 이런 부분들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은요, 이런 채식들하고 같이 쓰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채식을 하든지 간에 올리브 오일을 같이 쓰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배추하고 녹차하고도 궁합이 좀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이 녹차 속에 이제 EGCG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포도당 때문에 그런다면 모든 과일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즙은 포도당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과일 속에 있는 과즙은 대부분 다 과당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과당이 한 절반 정도 있어요. 한 50%.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한 3, 40%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이용을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첫 번째 부분이. 과당이 포도당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긴 하지만 한참 있다가 넘어가요. 포도당은 금방 갖다 쓰잖아요. 과당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포도당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과당이 절반 정도로 밖에는 포도당으로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 지수를 체크를 하면 과즙은 당 지수가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당 지수가 안 높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과당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암세포 제사라는 게 바르브르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르브르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포도당, 해당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를 않고, 그런데 이 해당 작용은 암세포가 이용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촉진시켜버려요, 과당에. 그래서 암세포를 이게 포도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보다도 이 해당 작용을 촉진시켜가지고 암을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이게 과당에 있어요. 그래서 과당은 어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당은 당 지수가 안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포도당 개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즙 속에 있는 게 과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 30~40% 정도는 포도당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또 특히 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거꾸로 식단을 하는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과일이나 야채를 먼저 먹고 배를 부르게 만들면 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 지수를 낮춘다 하는데 이때 과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일을 먹는다 그 말은 우리 환자분들은 그냥 우리 평소에 과일 먹듯이 과즙 같이 먹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포도당이 아니니까 괜찮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식단할 때 과즙은 가능한 한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야채 종류를 많이 먹고 그래야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가 쌀밥만 줄이겠다. 그건 답은 아닙니다.